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 대마왕 윤석열이 현재 7차 변론에 출석했는데요. 첫 번째 증인이 그렇게도 아끼던 충암고 후배 이상민입니다. 눈빛만 봐도 통할 두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짜고 말을 맞출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답변을 거부하던 이상민이 오늘은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하지만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봤듯이 아무리 저자들이 머리를 굴려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진실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돌들이 부딪힐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국민은 지겹습니다. 저들의 거짓말을 더 지켜보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속히 결론이 나야 할 텐데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저 사악한 자들이 거짓말과 선동을 하면서 이제 국가기관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것보다 다시 세울 것을 걱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 모래에서 소개해드리는 아귀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번 주 앵콜로 좀 더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제품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귀찜 아직도 못 드셔보신 분들은 오늘 주문해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딱 제철이죠. 날씨가 좀 추워서 이런 것 더 땡기실 텐데 싱싱한 제품, 냉동 보관이 아니라 아주 생물을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 더욱 맛있고 요즘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리차드 우님, 리차드 우. 정어리몰 아귀찜 먹고 정어리 쌍화차 한 잔 여유, 향도 좋고 굿 하셨는데 예, 제대로 즐기시네요. 감사합니다. 리차드 우님은 아까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집에서 바로 드실 수 있게 다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남국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의원님 오늘 표정이 좀 밝은데요. 항상 맞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1심 무죄 선고 받았죠? 네.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으셨는데. 작년에 이제 뭐 고발된 건 8건은 전부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혐의가 되려고 하니까 사건을 특수부로 넘겨가지고 사상 유례가 없는 재산신고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신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명백히 대법원 판례에 반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특수부에서 기소를 갑자기 전격적인 기소를 했고요. 어제 이제 무죄를 받아서 그래도 조금은 더 홀가분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음 고생 많았는데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뭐 부적절한 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재산 신고하지 않고 뭐 그랬던 국회의원이 3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저희 그런데 네. 거기에 꼭 집어가지고 김남국 의원만 기소를 했다. 그건 참 형평성에 어긋나죠. 네, 이제 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가치 중 중요한 게 형평성과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하게 꼭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각오한 것 같아요. 손혜원 님도 사실 사건화할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1,500만 원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마치 엄청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고 또 뭐 조국 대표님도 사모펀드 의혹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모펀드 의혹은 온데건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뭐 이상한 사건으로 별건으로 가서 이런 식의 사건화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되어서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수사하고 남용되어서 수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정권에는 꼭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우리 김남국 의원이 우리 정치 1번지에 출연했을 때 비난 댓글을 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한 것 지적받을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전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이 정말 난도질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 대표를 비난했습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들여다보면 그래 그런 부분들은 비난을 받을 만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조국을 저렇게 난자하느냐. 그 윤석열을 보는 것이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 수 있죠. 그러면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주고 그걸로 벌을 받으면 그건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국 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놓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게 아닌가. 김남국 의원이 코인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사과한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의를 빚었던 국회의원들이 여야 3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김남국 의원만 꼬집어서 그렇게 했는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보자. 그래서 그때 김남국 의원 이렇게 출연하는데 비난 댓글 다루셨던 분들 보면서 조국 대표 때 그 일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이 정치적으로 희생양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시도는 우리가 그 본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에서 제7차 변론이 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번 주 목요일 이제 8차 변론이고 네. 현재는 그때까지로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차 변론을 끝으로 일단 변론은 더 이상 지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뭐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를 끊임없이 지금 헌재 공정성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관의 이념 편향성까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한두 번 정도는 더 변론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선관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제는 크게 5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포고 선포한 거, 그다음에 포고령, 그리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다거나 이랬던 문제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이번 주 목요일에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나오면 5가지 사안들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 외에 더 길게 변론기를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 계산하면은 2월 말 이전에는 다 끝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3월 중순 이전에는 최종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7차, 8차 더 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거 지켜보면 더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볼 때마다 국민들 분노만 치솟는데 전혜원 원장님, 네. 오늘 이제 이상민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오늘은 또 무슨 코미디가 펼쳐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듣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상 묵비권으로 하려고 하나라고 했는데 윤석열과 이상민은 술친구로 잘 안 알려져 있죠. 또 굉장히 끈끈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글쎄요, 이 잘못된 우정과 잘못된 인연이 오늘 헌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쪽지가 사실은 쟁점이 아니라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고 국회를 무력화했다는 건 이미 많은 증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듭 말하건대 물론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윤석열 측의 변호인의 입장도 듣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기도 할 텐데요. 이 사태는 윤석열이 무슨 야당으로 인해서 혹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어마무시한 좋은 의도나 대단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과 김건희의
공천 장사라든가 비리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계엄을 저는 선포한 것이 가장 정확한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지점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측이 채택한 증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전혜연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회 측에서 물어보는 증인신문에는 아마 답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려다가 헌재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시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죠, 재판이. 김용현이가. 김용현 예. 전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해서 망해버렸는데요. 아마 이번에 그 이상민 전 장관은 법조인 출신이라서 본인이 또 특히나 판사라서 어떤 증언을 해야 되고 어떤 증언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특히나 아마 단전단수와 관련되어서는 본인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아주 위험한 어떤 진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되어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아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판단이 저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민 장관이 아무리 합을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거니 저렇거니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심증이, 헌법재판관의 심증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그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야기 보니까 무슨 뭐 하이브리드 전쟁, 계엄 선포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또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이브리드의 개념이 뭔지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열학 꿈동사님께서요. 김남국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항상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판사 출신 아니라 판사 할아버지 출신이라고 해도 그런 법 기술로 결코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상민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면 눈빛만 봐도 저자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또 뭘 감추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물어봐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데 그때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상민 증인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처참합니다. 김용현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 또한 계엄 지시서 문건을 받아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 지령대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하는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실 거면 선서는 왜 안 하셨나요? 증언을 거부하고 네, 됐습니다. 저렇게 물어보는 말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김수환 평론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석열식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너 이래 나와봐. 야구방망이. 엊그저께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공판 검사할 때 글을 누가 썼던데요. 그 동료 검사가 하는 얘기인데 공판 검사를 하는데 이제 강간범 이렇게 그 공판을 맡았을 때인데 이제 강간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데 자꾸 그 피고가 화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재판정에서 조서를 들고 가더니 얼굴을 문대면서 야 임마 이거 이러고도 네가 화간이냐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판정이 확 뒤집어졌다고 그러는데 검사가 그런
이 좀 뭐 조절 장애가 있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인 거고요. 법정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판사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도 이제 그 중앙일보 기사 연재되는 기사를 봤는데 조서 검사가 만약 그 피고인의 그런 화관이라고 하는 주장과 논리를 깨려면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핵 증거를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로서 깨고 증거로서 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서를 들이밀어가지고 뭉개가지고 이렇게 깨려고 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역시나 윤석열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럴 때 아마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단무지라고 단순하고 무식하다라는 게 일관된 윤석열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면서 제대로 얘기 안 하니까 가족들 가만 안 놔두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종범 수석이 재판정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진술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였던 거예요. 검사 시절부터.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면은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이는 태도도 뭐 역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국민한테 깜짝 뭐 경고하기 위해서 무슨 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황당한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 가가지고 군 지휘관들이 그렇게 많은 진술을 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르는 물증도 다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메모장도 있고. 근데 아니라고 그냥 파닥파닥 우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확신이 과해서 자기 확신적 예측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국정을 다시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까지 내가 닦아주고 가겠다. 그 나머지 파면되는 거는 하늘의 뜻이니까 나는 두는데, 근데 나는 죽어도 나 혼자 죽지 않고 이재명까지 같이 데리고 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망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사람인 거죠. 저는 진짜 윤석열 내로 황제냐라는 비판을 듣고 처음에는 했는데 너무 딱 맞는 말이다. 네로가 불 지르고선 무슨 대단한 예술을 하는 양 시를 읊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친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라 경제를 폭망으로 시키고 지금 트럼프 정부 중발했을 때 지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재난, 참사, 정말 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리는 인간이 앉아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 정말 네로 황제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 보면 화병이 날 것 같다.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디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상민이 계엄 관련 조치 지시 받은 적 없다. 만류 의사를 전달했다. 뭐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들어보고 맥락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상민 하는 것 보면 윤석열을 봐주는 것보다 일단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데 바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김은숙님 차라리 입을 꼬매고 나와라. 그러면 봐줄 텐데. 유용주님 저 입을 본드로 영원히 붙여버릴까요? 오늘 아마 그거 다 보면은 상당히 건강에 좀 해로우실 것 같은데요. 국회 측의 정청래 의원이 오늘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헌법 파괴와 내란의 행위는 국가의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대한 대가도 혹독할 것으로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나 중요 임무 종사자는 이처럼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나 중요 종사자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한 군인들,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한 군인들은 사법적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고, 아니 오히려 이런 군인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 가담자들보다도 그 밑에서 부하 수행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반성하고 진실을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거니까 좀 저렇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내란이
지시에 의해서, 그것도 구두 진술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 등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그리고 뭐 참모장들, 이진우 뭐 수방사령관은 진술을 좀 바꾸고 있고 함구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탄핵 재판과 그다음에 내란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상 참작이라든지 양형에 있어서 충분하게 배려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끝까지 부인하고 자신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엄히 사면 없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 잔수 지시받은 데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에 의해서 본인이 지시해가지고 소방청장이나 이런 쪽에 지시가 내려간 게 확인이 되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민은 더 들어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비상계엄이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이 없었다. 아니 김성환 평론가님, 이미 지금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나 또 최상목 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안 된다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몰라도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헌법재판관이 저 증인이 저렇게 말을 했으니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들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떠드는 걸까요? 일종의 이제 선동하는 거죠. 지지층한테 선동하는 거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그것도 법꾸라지들이 생각할 때는 방어권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행태를 보면은요, 그냥 이런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사실은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진술조사가 이미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지휘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데 다 실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건 부인 전략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헌법재판소 판단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 선동을 통해서 나중에 불복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아마 굳이 따지자면 국정의 한 3인자쯤 될까요?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한 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비껴나기 어렵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인혁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그 변호인이 찾아가가지고 구치소에서 다 접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입맞추기, 말맞추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또 지난번에도 이미 나왔던 것처럼 김성원 경호처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사람이 양쪽을 다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하고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한 몸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그나마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홍장원 1차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지님께서요, 안 보면 궁금해서 현재 방송 무음으로 자막만 보고 있습니다. 합주기 할배 입을 오바락구 치고 싶네요. 일본말 죄송 그러셨는데, 예, 정말 보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내일 저희가 좀 정리해서 중요한 부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 들여다보고 계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지금 저렇게 해도, 그리고 이제 몇몇 그동안에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방금 전에도 김성환 평론가님이 이렇게 하는 거 결국은 선동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잠깐 뭐 흔들리는
또는 뭐 과표집이죠. 그건 뭐 그쪽만 대답을 하고 무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진정이 되면서 동아일보인가요?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뭐 동아일보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뭐 이건 뭐 공정하다 어쩌다 뭐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유리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탄핵 찬성 이게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입니까? 14%, 13.9%죠. 그렇게 있으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 찬성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비상계엄 잘못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의 가장 객관적인 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시민들이 몰려오고 시민들이 그 장갑차를 몰고 온 군인들한테 맞서고 이런 장면을 많은 국민들이 이미 생생히 보셨습니다. 윤석열이 이끄는 나라가 어떠했는지는 사실은 경제 지표로도 다 나오고 있죠. 지금 경제 엉망진창입니다. 환율도 불안하고 시장도 불안하고 일자리 문제도 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더 많은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상황을 전한 것을 보면은 그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운전을 하고 국회로 오는데 우는 소리가 다시 한 번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에 몰려들었던 그 상황을 볼 때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시작이 바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고 탄핵이 정당했고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민심을 보여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이 더 잘할까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수많은 회의나 수많은 과정에 들어가 보면 정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밝힐 수 없고 언론에 일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 정치인들이 이 탄핵에도 집중하고 있지만 많은 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정말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같이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갈수록 수위가 매우 위험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런 일까지 일어날 거라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상도 못했는데 이 자들이 또 헌법재판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불을 지르고 쓸어버리려고 하고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마지막으로 기대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도 폭도들이 장악해가지고 온갖 이런 일들을 하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곳곳에 여러 사람들을 심어놨습니까?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제일로 황당했던 부분이 거기에 난입한 폭도들이 무슨 자격으로 출입을 통제합니까? 당신 누구야? 나 기자인데요. 어디 기자야? 당신 누구야? 나 인권위 직원인데요. 직원? 신분증 줘봐. 넌 들어가.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오셨죠? 취재를
어디 기자님이세요? 직원입니다. 직원분이라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1층하고 지하를 사수하면 될 것 같아요. 떡대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하여튼 몇 명만 남아있겠. 근데 저 사람들 어떻게 들어갔죠? 김성환 평론가님? 앞에서 막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14층 앞에까지 갔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저자들이 검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인권위 의결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인권위 노조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그동안에 회의 저지를 했잖아요. 회의 저지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고 거기에서 일종의 그 외치는 정도 수준의 그 저지를 했던 건데요. 근데 그 김용원 그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부추겼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하며 헌법재판소 부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동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선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황당한 건 어떻게 선동을 했냐면은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전원위가 개최된다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극좌파 인권단체 활동가들 50여 명이 회의장 복도에 난입하여 폭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안건이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행동을 촉구하는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를 하고 있는 극우단체 이른바 2030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심지어는 그 옷도 그 뭐죠 영화? 어벤져스 옷하고 방패까지 들고 갔다 그래요. 그 캡틴 아메리칸과 그 캡틴 아메리칸 저거 보세요. 네. 저거 가지고 저거 한 다음에 시진핑 욕해봐, 김일성 김정일인가요? 김정일 욕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욕해봐 이렇게 하면서 사상 검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더 심각하다. 이런 행동 부추겨가지고 우리 자꾸 막혀가지고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막혀서 우리가 회의에서 의결을 못하니까 반대쪽에서 와서 너네들이 쟤네들을 막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달려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막을 거야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 검증해가지고 인권위 직원들한테도 막 욕설을 퍼붓고 이러면서 결국은 인권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권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들어가가지고 위원장뿐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인권이 중요하니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의결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접수된 거잖아요. 저자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인권위는 왜 그걸 안 막았는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라든지 어저께 참여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방조를 넘어서 가지고 은근히 그래 잘하고 있어 너네들이 막아줘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김용원 상임위원이 사실 이번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데 주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NS에 올린 글을 읽으면 사실상 이거 사죄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 없애버려야 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존폐 이런 단어가 아니라 두들겨 없애버려야 한다. 폭력적으로 검거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준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혹시 내부에 동조자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위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핍박받는 약자들의 입장에서 인권위가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권위는 일부 잘못된 상임위원들과 고위직들이 내란 수계를 엄호해주는 집단으로 전락을 하고 있고 심지어 폭도들이 들어와서 기자들과 방청객들에게 이재명 욕하면 들어보내주겠다. 이게 무슨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 천황폐하 만세하면 인정해주겠다. 이거랑 뭐가 다른 행태입니까? 이 윤석열이 옥중 정치를 하면서 이건 정치가 아니라 테러를 조장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여기에 같이 부하내동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전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 사태를 방조하거나 사주하거나 혹시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그 의결을 한 사람들이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이런 사람들인데
김남국 의원님, 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이걸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하라 이런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인권위원회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역할은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 차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권고하기 때문에 사실 헌법기관 못지않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기관을 그 역할의 본연의 역할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역할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란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수계 멧돼지, 이 내란수계 멧돼지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런 의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사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에 뭐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되어서 과잉 진압에 대해서 공고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돼서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국가기관에 좋은 의결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던 기관인데 특정인, 그것도 다른 특정인이 아니라 내란수계를 상대로 해서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내란 세력들이 모든 국가기관을 정말 엉망으로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경제만 망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후퇴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전혜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형법적으로도 저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한 거고요. 정당하게 취재하는 기자들 업무방해한 거고 동시에 인권위원회를 장악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사무를 마비시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저는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침입 아닙니까? 주거침입보다 더 엄히 처벌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럼 안창호가 나서서 고발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창호가 제가 봤을 때는 고발하지 않고 같이 수사받아야 될 놈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조하거나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침탈당하고 국가기관이 침탈당하고 그렇게 완전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폭도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대로 방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안창호가 고발해야 될 사람이라 같이 고발당해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의 여러 가지 진화 단계를 한 학자가 설명을 한 걸 보면은요. 이전에는 이명박 때는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과거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피식민지로 있었던 게 정당했던 것이다. 그걸 합리화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보수가 좀 더 조직화됩니다. SNS로 막 소통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노령층의 SNS를 통해 가지고 그 투표장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내내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조직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 윤석열이 어떤 죄를 제일 큰 죄를 저질렀냐면은 김용현 같은 이런 일종의 극우적 사상을 갖고 있고 전두환의 쿠데타나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같은 이런 사람들, 자기가 전두환을 찬양하고 이랬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버젓이 자기 직원들한테 뿌리는 이런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 내로 다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든 진실화해위원장이든 그리고 또 독립기념관장이든 이런 사람들을 국가 내부로 끌어들여서 완전히 극우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로 만들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극우도 우리도 대한민국을 지배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망상이나 착각 같은 게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의 죄가는 민주주의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란수계로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거 하나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음번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 삼고 오히려 인권의 퇴행을 조장하는 이런 행동들을 끝까지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들의 민주주의를 회방놓거나 민주주의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순환님께서요, 안창호 파면하라 그러셨는데 조현태님이 인권위원장은 법상 탄핵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탄핵 대상이 아닌가요? 국무위원들이 탄핵 대상이고요. 헌법과 법률에서 판사와 검사가 탄핵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만두고 윤석열 변호인 하면 되지 않나요? 참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근데 앵커님 저도 한 말만 붙이면 민주주의의 적은 지금 윤석열이고 그 적 옆에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 권선동, 윤상현, 나경원, 권영세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용한 조직폭력배 모임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될 국회의원이자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의 그것도 중견 정치인들이 지금 윤석열의 옥중 정치를 그대로 구치소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바라다가 선동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형법적으로 우리가 형사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재판해야겠지만 정치적으로 이 내란 수계와 한몸이 돼서 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요. 경찰관이 그 폭도들한테 맞아서 머리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뇌진탕 할 뻔했고요. 그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고 폭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지금 기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형사재판 우리 김남국 의원이 하신 말씀처럼 해야 되겠지만 형사재판으로 다스릴 수 없다면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거 이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고 설치됐던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지난번에 서부지원 폭도들도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극우 세력 태극기 부대 하면 주로 노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걸 노리고 지금 윤석열도 자꾸 부추깁니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만났죠. 만나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이 말이라면서 전했죠. 청년들을 뭐 걱정한다, 뭐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져서 다행이다, 뭐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김기현 녹취가 혹시 있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날이 추운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그리고 의원과 각 당협은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잘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자유수호. 예, 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김기현이나 전한길이나 왜 저렇게 꼭 단어 하나씩 띄어서 읽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윤석열이 청년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서부지원에서 헌법재판관도 지금 보면은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장악을 할 어떤 그 불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면 사다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구입하는가 뭐 이런 것도 띄우고요. 그다음에 구역을 딱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기는 헌재 도서관 쪽 길목이다. 이런 거를 또 올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도 지금 침탈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서부지법 후문으로도 모이자. 탐이 낮으니까 여기로 진입하러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올립니다. 돈 받고 하는 걸까? 취직이 안 돼서. 근데 꼭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김성환 평론가님 어떤 자들일까요? 글쎄요. 뭐 지금으로선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가 계속 수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가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광훈 목사가 기소까지 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번에 2030 세대가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부지법 폭동 때도 한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배우가 있다고 하면 배우를 철저하게 밝혀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 배우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일종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증오를 표현하기 위해 저런 것들을 장난삼아 하는 사람들 같이 아니면 증오를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저런 것들을 계획하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사실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희망을 잃어버린 2030 세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궁금한 삶이라든가 잘 안 풀리는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뭐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취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게 지금 극우의 설명 방식이거든요. 그런 거에 2030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나 민주당도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오늘 아까 이제 동아일보 그 여론조사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 동아일보 여론조사가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 하는 민간 싱크탱크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1월 22, 23, 1월 3주 차에 실시된 조사예요. 조사를 한 거를 이번에 이제 보고서 형태로 발간을 하는 걸 입수를 해서 한 건데요. 거기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조사가 2017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요. 2017년 조사에서는 성별하고 연령대별로 선거 공정성에 대한 두드러진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근데 2022년 대선 때도 2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연령대별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총선 때에는 20대하고 30대 그리고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2030 세대가 부정선거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을 좀 더 많이 갖게 됐다고 하는 게 원인이 뭔지 이것하고 최근에 2030 세대가 좀 더 과격한 양상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거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이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전혜원 원장님. 네. 지금 이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을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 살기도 팍팍하고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뭐 방화를 하고 난동을 부린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현 정부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극우 세력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업이나 사회적 불안감의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증오심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박탈감 이런 저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부 청년들이 그 분노를 지금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에게 물어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사실 책임이 있는데 아주 나쁜 기성정치인 일부가 그거를 마치 윤석열이 구해줄 것처럼 돼 있고 무슨 부정선거로 인해서 사회가 망가져서 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가장 나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들은 그 전쟁 상황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웃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뒤에서 자기의 표를 계산하면서 자기의 나쁜 것을 사람들이 잊어주니까 웃고 결국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희생돼서 그 부모들이 무덤 앞에서 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저희도 좀 깊이 분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제가 현장 정치에 있다 보니까 왜 말을 조심하냐면은 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먼저 미안하고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으니까 그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이런 행위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우파의 선전선동에 먹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사회 불만들이 커져 있는 거잖아요. 커져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라고 할 때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북한한테 퍼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이런 선전선동이 먹혔다고 하면 지금은 중국이 일자리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친중 때문이다. 이런 설명들을 이런 젊은 층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수 우파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진보 우파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윤석열이 계속 진보 카르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의 카르텔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카르텔이 기득권화됐고 그런 엘리트들이 결국 우리 거를 다 뺏어가고 있는 것, 당신 거를 뺏어가고 있어라고 극우에서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일정하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개심들을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진보 세력한테 계속 투사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인식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거기에 대해서 부셔버려야 될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악 구분을 한 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사람들이 이기적인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게 역사 속에서 많이 정말 이렇게 목격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업이 늘어나고 먹고 사는 어떤 생계가 어려워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의 어떤 연대가 부족해지는 어떤 그 상황이 오는 그 상황이 시국이 지금 20대, 30대 남성들, 청년들한테 딱 맞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피해보고 있다. 내가 피해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찾는 거죠. 어떤 것은 여성, 어떤 것은 뭐 중국, 장애인 중국. 이게 대부분은 다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무너질수록 결국에는 경쟁에 내몰릴수록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혐오가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요즘에 SNS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극우 유튜브나 자극적인 영상에 너무 어릴 때부터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베 같은 거, 일베 누가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대로 모서리 정으로 때려 맞았는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심지어는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조차 일베라고 하는 것을 그냥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약간 놀이문화처럼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수 20대 2030 세대의 보수화를 저희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우려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깊이 이번 기회에 들여다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애청자님들은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네요. 전광명님, 종교의 신념이 결합하면 IS가 됩니다. 종교 쪽에 있는 애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HIK님, 제 주위에 2030은 그닥 정치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저런 애들은 그냥 종교에서 시키는 대로 나와서 떠들고 있는 애들입니다. 종교 쪽이 좀 있기는 있죠. 보니까 뭐 상당히 많죠. 네. 네, 상당히 많고 특히 개신교 기독교계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가 움직이는 동력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돈, 그리고 표, 그리고 신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고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강구한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사실들을 누가 부추겨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냥 곧 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화돼서 그 집단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그 바깥에 그 안에 오히려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극우 진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리면 때릴수록 더 그 틀은 그 집단은 강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을 긋고 자기들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한 채 자기들의 세상이 맞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풀어지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요. 아까 제가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 결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도 강성 보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합리적 보수가 있고 운건 보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 보수라고 하는 게 지금 극우 진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합리적이고 운건한 보수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들하고 조금 더 민주당이 더 너른 품으로 품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반복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내면서 그들의 가치도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해야 그들 안에서 갈라지고 그 안에서 갈라지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커뮤니티가 풀어지게 만들고 와해되게 만드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다음번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내란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폭동을 일으키는 모의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장님께서요. 5만 원 받고 나가요. 5만 원 때문에 청년들 신세 망칩니다. 돈 받고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일을 해야죠. H12님, 3D 일은 절대 하기 싫고 불만만 내뿜고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남 탓만 하는 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무슨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탄하셨는데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고 또 형사재판하면서 이제 그동안 저지른 범죄들이 쭉 밝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자가 왜 계엄을 느닷없이 지랄 발광하듯이 선포했는가 그게 드러날 텐데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부정선거 이것은 그냥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하다고요. 부정선거 이런 거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자도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과 김건희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될 지경에 처하니까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적인 게 이제 방아쇠의 역할을 한 것이 명태균 게이트죠. 명태균이 전화를 민주당이 줘버리겠네 어쩌네 뭐 이런 이야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내란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명태균 게이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워낙 윤석열 이 내란죄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민주당이 그래서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명태균 특검법을 오늘 이제 발의한다고 그러는데 특검법 이제 제일 또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거 할 때 민주당이 막 추천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막 말도 안 되는 거부권 행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한테 부여한다고 그러죠? 네, 제3자 추천과 관련되어서 또 국민의힘, 이 내란의 힘이 딴지를 걸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 수사의 대상은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공천 개입,
그리고 동시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특검이 추진해야 되냐라고 보고 있냐면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의 그 황금폰을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하는데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수사의 진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혜길 씨 측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김규현 변호사는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건이 약간 붕 떠버린 느낌이다. 진척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수사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정점에는 김건희, 윤석열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수행한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의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은 어디로 가버리냐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김건희 특검은 상설특검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도로 의혹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강혜경 씨도 그래요. 요즘에 검찰이 잘 안 부른대요. 그리고 어쩌다가 불러도 뭐 옛날에 나왔던 회계 이런 건 물어보고 정치인들 여론조사 조작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정점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연루된 상당수의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의 이른바 비리 커넥션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검이 예전에도 소극적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막 이 육성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하는 척을 하다가 지금 또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냐. 충분히 지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이른바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황금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사실 뭐 여론자금법, 뭐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공천 개입 의혹 한마디로 이 고구마 줄줄이 캐듯이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미적미적 되고 있다는 충분한 의심이 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상설로 하고 이 비리 커넥션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을 발의를 하고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제가 거듭 말하는데 윤석열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이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내란을 일으키고 계엄을 한 직접적인 원인은 이른바 본인과 본인 부인을 둘러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연루된 걸로 의심된 추악한 비리 커넥션 공천 매매 장사에 대한 것을 덮으려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특검 하면은 나올 것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 명태균 황금폰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포렌식해서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창원지검에 둬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 범털들 수사 아니에요. 창원지검에서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와야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검찰은 그냥 윤석열 한 명 우리가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그냥 모든 거 다 했어. 할 만큼 다 한 거고 우리가 다음 정권에 민주당 정권 되는 거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민주당이 검찰개혁도 하려고 덤빌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양쪽 눈치 보면서 그냥 더 파지 않고 가만히 기다릴 거야.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핵심 쟁점은 이거 통과시킨다고 최상목이 다시 이거 그 공포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또 밝혀질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주불리 안보특강 있는 날이죠. 오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님 모시고 현재 내란조사 특위라든지 또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는 것들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예현 부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불리 안보특강 시간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요즘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변론도 이번 주로 다 끝나고 네. 특위는 2주 연장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2주 연장했습니다. 예. 2월 말까지 연장이 됐죠. 네.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좀 전체적인 사실 우리가 진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 네. 그거를 감추는 자, 그리고 아예 거짓말을 해대는 자 이렇게 이제 갈리는데 네. 전체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 12.3 내란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위헌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들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아주 또 엉뚱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극단론자들은 옹호하지만은 사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상민 헌재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해대고 있는데 이상민이라든지 또 여인영이라든지 그 고등학교 참 부끄러운 학교가 돼버렸는데요. 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가가지고 학생들 격려했다고는 합니다만 참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진실을 밝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 주신 시민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있었지만 그 한편에는 계엄에 어쩔 수 없이 출동했지만은 여기에 그 항의하고 항명한 군인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이후에도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참가했던 인원들은 중에 반성하면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밝혀내고 포상도 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 항명을 했던 불법적인 위원회 항명했던 군인들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께서도 메시지를 냈어요.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선처하는 것은 법원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회에서 그렇게 선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국회에서 사실은 그것은 사법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사법부도 국민적인 여론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디까지 처벌을 하느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엄군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핵심 가담한 사령관들을 하고 그 밑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초기부터 초급 간부들은 봐줘야 된다. 예.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적절성까지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뭐 윤석열 탄핵에 집중되는데 탄핵이 되고 나면은 이러한 실체가 더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밝혀진 것이. 일단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는 철저히 하고 거기에 처벌 수위 이런 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자는 인간이 안 됐구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구나. 저놈은 정말 용서가 안 돼. 그런 놈 하나 꼽으라면 누구 꼽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두 번째 김용현, 세 번째 이상민, 여인영이죠. 그렇죠. 충암파 4인방. 충암파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갑자기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자들이 정말 진작부터 개업을 모의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자들 언제부터 모의를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윤석열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내란 또는 계엄에 대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고요. 총선 전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거는 23년도 11월부터라고 봅니다. 그건 무슨 계기가 있죠? 23년 11월에 이제 여인영
충암파를 방첩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때가 여인영을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을 하는 게 이제 계엄 모의하는 실행 단계인데 그때 사건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엄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가 이제 윤석열 지지도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요. 또 총선이 얼마 남기지 않았잖아요. 총선 24년도 봄에 있었으니까 그 전해 11월 달이니까 이미 그때 이미 사실은 그 여론이 거의 바닥을 치고 그 전부터 이미 반국가 세력 이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고 해결 안 되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을 써서 총칼로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총선이 남아 있으니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은 국회가 자기 멋대로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입장에서. 근데 총선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야당이 190석 가까이 이렇게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국회 핑계를 대고 더 과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최고 정점을 찍었던 거는 작년 8월 초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죠. 네, 그러면서 아주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김용현을 장관에 앉히면서 세팅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김용현을 장관에 앉히는 순간 제가 바로 계엄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 제기를 안 했고,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잖아요.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이 2명인데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둘이 다 충암고고 계엄이 실행되면은 그때도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키맨이 3명인데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이다. 그 중에 2명이 키맨이 충암고고 계엄사령관은 자기들의 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이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이전에도 사소한 징후들은 많았잖아요.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시절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공간에 불러서 뭐 충성 다짐을 한다든가 모임을 한 정황들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뭔 소리냐, 그건 일상적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 제기했던 우리를 괴담론자니 음모론자니 했는데 결국 현실화됐던 거죠.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다음 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이 잡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나 했더니 미국 CIA 국장을 만나기로 돼 있었다고 국회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CIA 국장을 만나는 게 왜 만나는가도 궁금하지만 만약에 만나서 이미 CIA가 첩보를 다 입수하고 너네들 그럼 안 돼 이럴까 봐 그냥 서둘러서 해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미국은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시점은 정확히 몰랐던 것 같고 대략 알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미연합사에 그 당시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연합사령관이 미군이고 연합사 부사령관이 한국군 사성장군이잖아요. 어떤 이런 비상계엄이 있고 군에서는 또 무장공비가 나타날 때 그거는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거예요. 그 정도면 아주 중차대한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사에서는 와치콘이라고 해서 북한을 감시하는 걸 단계를 높였어요. 그럴 때 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한테 빨리 찾아와서 모르면은 그 보고를 받든가 좀 정보를 구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그런데 비상계엄이 지나고 한 새벽 1시 정도 돼서 접촉이 된 것 같아요. 이미 22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이 되고 한 2시간 반이 돼서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접촉이 됐다. 이거는 연합사령관이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북한에 도발 있으면 바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전화를 하든가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은 평택에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바로 만나든가 하는데 늦게 만났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날 또 뭐,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가 외무부 장관이나 뭐 다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어디선가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네. 그분만 유일하게 고위 장성 가운데 더럽히지 않은 네.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봤는데 그 잘 아시죠? 네네 잘 알죠. 그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뭐 그렇게 평가를 지금 윤석열 정권 때 포스타가 된 사람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단지 한미연합사는 평시작전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관련이 적었다 뿐인 거죠. 운 좋게 비껴간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솔직히 똑바로 박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면은 반론을 제기해야죠. 이건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는 모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미 간의 긴밀한 그걸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합사 부사령관이면 미군 사령관하고 바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은 부당하다 하면은 솔직히 사표를 던지든지 했어야죠. 예, 그렇죠. 그런데 별 4개씩이나 달고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별값을 못한 거죠. 네, 다 부하 수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서 천만 다행인데 최고위원님 만약에 정말로 이제 수방사, 방첩사 또 특전사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병력이 배치되고 계엄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병력이 있거나 그 병력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한미연합사에 있습니까? 한미연합사에는 없죠. 평시작전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한미연합사라고 해도 한미군을 하는데 한미연합사는 전시에만 군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네. 전쟁 직전부터 해서 대포콘 2나 3 때부터 하는 거지 지금은 평시작전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은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데가 없죠. 사실은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이 이런 사람은 힘이 있었는데 다 같이 부하 수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건데 잘못된 게 하나 있어. 하나는 비상계엄이 조건이 안 됐는데 이루어진 거. 군에서는 그러면 경계태세 2급을 발령을 해버린 겁니다. 예. 합참무장이. 경계태세 2급 조건은 무장공비가 나타난다든가 북한에 중요한 도발 징후가 있다든가 할 때 하는 건데 평온한 날이었는데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정군에게 경계태세 2급이라고 하면은 완전 탄약을 주고 완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삼척 같은데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보면은 비상을 걸어서 각 도로마다 왜 검문소 설치하고 서울 같으면 다리 좌우측에 검문소 설치하고 다 확인하고 이럴 정도로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예. 왜 비상계엄이 걸렸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요. 그래서 정군이 비상계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상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은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갔을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장관이 주도한 건데 예. 거기에 반기를 들 그 군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하늘이 보호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이가 이렇게 12.12 군사 반란은 국가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이 따로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막 최규하를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상대로 병력을 움직여서 그걸 제압하고 막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걸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우리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있다고 하지만 미군들은 국내 정책 관여를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늘 미군은 승자편에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이기는 편에 또 손들어주고 뭐 그러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할 확률은 적고 단지 비난은 하겠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계엄을 반대한다 정도 성명서는 낼지 모르지만은 예. 그랬을 것 같고 군 자체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친위 구태타인데 거기에 대항할 군은 없었을 것 같고 단지 장군들 중에 용기 있게 나는 반대한다고 사표를 던질 정도 소극적인 저항, 네. 그 정도는라도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잖아요. 법무부에는 한 분이 던져버렸잖아요. 예. 그 회의장가 하라니까 네. 비상계엄이 되고 유혁. 유혁 그분은 회의 참가도 이것은 비상계엄을 돕는 거다 하고 사표를 그래요. 바로 던질 정도 용기. 그것이 군에서 아마 포스타급에서 이루어졌다면, 3스타급에서 누군가라도 했다면은 진짜로 군이 바로 서고 이렇게 욕을 안 먹을 텐데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죠. 이번에 이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국회에서도 하고 헌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김현태 707 단장 계엄 다음 날 막 울면서 부하들 봐달라고 그랬던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본인들도 비상계엄 내란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다 그 수사를 받고 하니까 변호사를 채용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본인 방어, 본인의 형을 뜨겁게 받기 위해서 내란과 무관하다는 걸 점점 입증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면 본인들 죄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그쪽 편에 서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초기에는 수방사령관 인터뷰할 때도 그때 제가 했을 당시와 국방위 와서 한 얘기는 본인 사죄드리고 사과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투로 나왔는데 지금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국방장관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이제 국방에 대해서 가장 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국방장관 없는 상태가 이렇게 계속 가도 큰 문제 없을까요? 저는 뭐 당분간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 없지만은 국방부 차관이 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대리 체제가 돼 있고 군은 지휘관이 없더라도 바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늘 갖추고 있어요. 전시에 지휘관이나 누구 사살이 되든 전사가 돼도, 뭐 전사 되더라도 바로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요. 지휘관이 없으면 부지관이 하고 부지관이 없으면 참모장이 하고 이런 훈련을 평상시 많이 합니다. 네.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도 사실은 장관이 없어도 차관이 대응하고 그럼 실장급들이 다 하는 거고 각도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연합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같이 북한을 또 지켜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군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괜히 뭐 쓸데없는 놈 또 괜히 안 치는 것보다는 낫죠. 네. 지금 서울경찰청장 임명한 것 보면 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렇죠. 괜히 뭐 이러쿵 저러쿵 또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임명하고 청문회 준비하고 청문회 하면 2달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 바뀌는데. 네, 그럼 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 차관이 그래도 위기 관리를 나름 잘하고 있는 것 있다고 같아요. 봅니다. 네, 예. 근데 국방부 대변인은 왜 안 바꿔요? 바꿔야 되는데, 네. 저 국방부 차관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 대행이니까? 그렇죠. 바꿀 수 있죠, 지금은. 네. 그 대변인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본인도 불편할 것 같은데. 네, 네. 국방부 대변인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죠,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지경이 되면은 국방부에 있는 계엄에 참여했던 장군급들은 다 바꿔야 돼요. 예. 공수 여단장들도 다 바꿔야 되고, 그 707 같으면 대령 단장 정도까지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방부에도 핵심 참모
또 은연중에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차관도 뭐 사실은 여기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계엄 때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지휘했을 때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홍장훈 차장 증언할 때 보면 네. 홍장훈 차장이 김선호 차관하고 육사 동기라고 그러더만요. 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여인영하고 통화하고 나서 전화하니까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더라.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결국은 김선호 차관을 못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사전에 몰랐다고 하던데요. 네, 사전에 몰랐던 것 같고요. 김선호 차관은 신원식 장관이 있을 때 임명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신원식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리고 뭐 차관은 좀 원만한 인원이고 무리수를 뜨는 인원이 아니니까 김용현하고 궁합이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시킨 것 같고요. 예. 신원식도 그렇고 자기 핵심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장관이 앉고 옆에 차관이 앉고 바로 옆에 합참의장이 앉았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핵심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뭐 앉아만 있었다겠습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예. 뭔가 도왔을 수 있잖아요. 물론 소극적으로 도왔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내란과 관련된 부하 수행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우리 김병주 최고님 말씀하실 때 그런 인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입에 배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군에서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네, 네. 지금 제가 인원이라 그랬는가요? 배어 있죠, 인원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에서 쓰는 용어하고 일반 용어가 다른 게 우리 총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럴 때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이야기할 때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군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런 인원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한 특정 개인도 인원이라고 지칭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가 뭐 자기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다고 했다가 그 안에 그냥 바로 인원이라고 여러 번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자는 검사 출신인데 왜 인원이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도 안 봤을 갔다 때 온 놈이. 그 대통령 바로 옆에는 김용현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국방부로 그 청와대가 이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는 합참 국방부 늘 군인에게 에워싸여 있고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경호처장 그리고 그 당시 경호차장도 군 출신 투스타가 있었어요. 지금 경호청.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변에는 경호처장, 차장에게 에워싸여 있고 본인이 맨날 그 군을 보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도 군인이 보이고 차창 밖에도 군인이고 그럼 저 사람들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들 뭐 하고 있습니다. 맨날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들 지금 뭐 합니다 하니까 본인도 자꾸 그 언어 습관들이 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좀 되네요. 네, 그렇죠. 아니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인원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 처음에 하마터면 우리 속을 뻔했잖아요. 그래 군대에서나 쓰지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인원이라는 말을 썼겠어. 그러면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다고 그래서 그랬겠지 했는데 그 뒤로 몇 초가 못 가서 인원 하길래 1분 조금 지나서 저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의원이면 의원이라는 걸 쓰지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해놓고 1분도 조금 지나서 바로 인원 한 것은 군 부대 안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 추측을 해봅니다. 네. 나오시면 또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임종득 의원인가 부승찬 의원하고 대판 붙었잖아요. 깨갱했죠. 뭐 해보자는겨? 뭐 그랬는데 뭐 회유 정황 막 이런 걸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어거지죠. 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 보고도 탄핵 공작인이 회유했다고 하는 것이 가서 인터뷰했는데 그 면담할 때 인원 문을 부수고라도 인원을 먼저 얘기했어요. 인원 요원을 끌어내라. 그래서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니까 인원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그렇죠.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알았지만은 예. 그 시청자를 위해서 반문을 해준 예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회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언론사 지금 우리 백운기 선생님도 저를 회유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애매하면 다시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까? 그리고 부승찬 의원도 회유했다고 하는 것이 12월 10일 날 국방위가 열렸을 때는 특전사령관이 왔어요. 그때 와서 오전이 끝나고 나서 오후 점심시간쯤 됐을 때 본인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라는 걸 그 얘기를 하겠다 해서 거기 휴게실에 아마 부승찬은 국방위 간사하고 박범계 의원하고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오후에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하고 그런 정도 얘기가 하고 오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이 실제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 예. 요거를 실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회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국방위에서야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뭐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공익 제보자 신분을 보장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제안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길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아마 박범계 의원은 대전 지역이고 곽종근이 대전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지역이니까 좀 더 애정이 가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내란 주요 종사자로 되게 되면은 무기징역 정도 예. 되니까 같은 지역으로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세한 거를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증언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공익 제보자들 등록하고 하면은 피해가 적을 것이다. 길을 알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용지 있으니까 쓰고 하면은 좋겠다 하고 길을 알려준 것이지 그걸 뭐 회유의 목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네.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인가요? 그렇죠. 근데 국방위원회로 온다고 네. 오늘 들었는데. 국방위가 열리는데 오늘부터 올 것 같은데 왜 오죠? 이 유용원 의원이라고 네. 계시는데 그분 군사안보 국방 전문 전문 기자죠. 그때 12월 5일 날 겸 그 다음 날 국방위가 열렸을 때 유용원 의원은 처음으로 비상계엄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전하 김민석 의원이나 부승찬 뭐 박선원 의원이 그 비상계엄 할 것이다고 할 때 자기는 택도 없다고 소리했다. 그랬죠. 그것도 죄송하다 하고 그 진심 어린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많이 혼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거기는 진실을 말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교체하고 윤상현은 뭡니까? 지금 내란 수계와 내통을 하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지금 뭐 극우 집회 사람들과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위에 와서 실제 그런 것들을 획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죠. 다시 군을 내란하라고 선동할까 봐 겁이 나죠. 그런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국방위원회에 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유용원 의원 엊그저께 만났었는데 6개월만 자기가 외통위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윤상현은 있겠다는 거죠. 네. 국방위가 더 시끄러워지겠는데요. 네. 근데 윤상현은 뭐 솔직히 의정 활동에서 국방위에도 몇 분 온 적은 있어요. 임시로. 근데 활동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와서 출석 체크만 하고 가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이 윤상현 오는 걸 극구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와도 출석 체크만 하고 가버리니까 화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유용원 의원은 되게 군사 전문가라서 논리정연하게 그렇죠. 군을 질타도 하고
군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우리 또 야당 의원들 말의 반론을 요목요목 목소리가 크지 않다 뿐이지 논리적으로 하는 아주 전문가인데 그런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또 사과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국민의힘 스스로 수준을 낮추는 것 같아요. 네. 윤상현 같은 자 오면은 최고위원님이 가볍게 제압하시면 되죠. 네네. 예.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서부지원 난동을 부렸던 폭도들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이제 또 헌법재판소 쓸어버리자 막 이렇게 막 글도 올리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내일 모레 13일 이날이 D-Day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거든요.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네,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서부지법에 관련해서는 62명이 기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8명 정도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 그런 인원들도 아마 기소가 거의 될 것 같고요. 서부지법에 관련된 사람은 거의 기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그 선동에 의해서 본인들 젊은 친구들이 간 사람도 많잖아요. 인생을 완전히 어떻습니까? 망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를 테러하자는 것들이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뭐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헌법재판소 도면이 나오고 또 거기에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은 쉽게 들어간다. 뭐 이런 거기에 관광지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고 그 한복을 빌려서 입고 가면은 한다. 한복 빌릴 수 있는 집은 어디다. 이런 것까지 막 커뮤니티에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언론하고 여러 군데 체크해 봤더니 그런 것들이 한 20건 돼 있어서 경찰에서 내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엄격히 내사를 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래서 엄격히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전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님도 저놈들이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 원래 김병주 최고위원님 무술 하셨죠? 네.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저기 설명하실 때 보니까 토시들 방건 토시 같은 경우 밖에 야외 나갈 땐 안에 차고 가죠. 무술은 어느 정도? 뭐 조금만 그렇지만 뭐 옛날 젊었을 때고 그래도 제가 유도를 좀 오래 해서 유도는 나이가 들어도 뭐 몸을 방어하실 수 있죠. 방어할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우리가 저를 좌표 찍었지 않습니까? 김병주 TV에 곽종건 출연할 때부터 뭐 탄핵 공작이 됐다. 그 이후에 지금 문자 폭탄이 훨씬 많아졌고요. 위협하는 문자도 많고 그래서 저도 밖에 활동을 지금은 좀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 국회 내라든가 방송, 유튜브 이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밖에 저녁 약속이라 이런 걸 거의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괜히 저녁 먹으러 갔다고 혼자 또 어떤 봉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닐 때는 항상 제가 변장을 하고 다닙니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뭐 안경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 또 알아볼까 봐. 그래서 참 좀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죠. 네네. 각별히 좀 정말 김병주 의원님은 국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뒤로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을 때 김병주 의원님 국보라고 그랬다가 민망했었는데 박선원 챙기시길 바라고. 네네. 끝으로 이제 내란 특위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기간은 어떤 것에 주력을 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내란 특위가 연장된 이유는 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은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인이 나온다 해도 입을 닫아버릴 거라고 봐요. 수방사령관처럼.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실무진들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방사 같으면 참모장이나 작전처장 또는 뭐 이런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더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무진들을 좀 더 불러서 정확히 이것이 뭔지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고 지금 안 밝혀진 것이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고 또 군에서 이것을 경계태에서 2급 걸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걸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밝혀내야 되는 거죠. 예,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 밝힐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앞으로 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증인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각 사령부별로 예. 이제 실무진들을 부르면 실무자들은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전참모 이런 사람들. 예, 작전처장, 뭐 작전참모 예. 이런 사람들은 와서 실제 증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수방사령관이 입을 닫아버리고 선별적으로 답변하니까 수방사령관 밑에 있는 경비단장을 불렀잖아요. 아, 예. 대령인데 예. 경비단장을 나름 또 수사기관에 가서 진실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경비단장을 불러서 한번 들으려고 하고 목요일 날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내란 특위 청문회 할 때도 좀 더 입을 열 수 있는 사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